전하, 전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1452년 5월 14일 새벽 경복궁 강령전. 신하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어둠 속 궁궐을 찢었습니다. 39세의 젊은 왕 문종이 차가운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주먹만 한 종기가 골마 터져 있었고 고름과 피가 뒤섞인 자리에서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12살 어린 왕자 단종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의 눈빛은 이미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침전 밖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의 숙부였던 그는 형의 임종을 지켜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새벽의 죽음이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5년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 사람의 요절.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왕자를 권력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던져넣는 신호탄이었고 충신들의 목을 베는 칼날이었으며 왕실을 피로 물들이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문종은 이토록 젊은 나이에 죽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죽음은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왕의 요절이 만들어낸 조선 최대의 비극을 7가지 장면을 통해 되짚어보려 합니다. 문종의 마지막 숨결부터 단종의 비극적 죽음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바친 충신들의 이야기까지.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한 시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9세 왕의 비극. 1450년 2월, 조선은 새로운 왕을 맞이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문종 이항. 그는 세종의 맏아들로서 어려서부터 왕세자 교육을 받았고 아버지 세종을 도와 국정을 배워온 준비된 군주였습니다.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세종의 치세가 문종대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즉위 2년 만에 1452년 5월 14일 문종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9세. 재위 기간은 2년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문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등창으로 고생하시더니 마침내 승하하시니 재위 2년 3개월이었다. 문종의 사인은 등창, 즉 등에 생긴 큰 종기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피부 감염이 심화되어 폐혈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작은 상처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의 죽음에는 더 깊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세종 재위 말년 문종은 세자로서 대리청정을 맡아 국정을 처리했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 밤낮으로 정무를 보며 심신이 극도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즉위 후에도 그는 쉴 틈 없이 국정에 매달렸습니다. 세종이 남긴 업적을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감, 어린 아들 단종을 위해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그의 몸은 서서히 무너져갔고 등창이라는 작은 병이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문종의 죽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리더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문종 한 사람의 과로가 결국 조선 왕실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둘째, 후계 구도가 불안정할 때 리더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권력 투쟁을 촉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문종이 5년, 10년만 더 살아 단종이 성년이 될 때까지 왕위를 지켰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셋째, 책임감이 강한 리더일수록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중요한 의무라는 점입니다. 문종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그 희생이 결국 더 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문종의 과로는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종 말년 세종은 심한 안질과 당뇨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이때 세자 문종은 아버지를 대신해 조회를 주재하고 상소를 검토하고 신하들과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한 신하의 기록에 따르면 문종은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루 20시간을 국정에 매달린 것입니다. 즉위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종은 세종이 남긴 과학기술 정책, 군사개혁, 법전 편찬 등
수많은 과제를 완수하려 애썼습니다. 특히 고려사와 고려사저료의 편찬을 서둘렀고 국방 강화를 위해 북방 지역 순시를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1451년 가을, 문종은 처음으로 등에 작은 종기가 생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휴식을 권했지만 문종은 거절했습니다. 나라 일이 산적한데 어찌 쉴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작은 종기는 점점 커졌고 1452년 봄에는 주먹만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어이들이 온갖 치료를 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깊은 곳까지 감염된 종기를 치료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1452년 5월 14일 새벽 문종은 고열과 극심한 통증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침전에는 12살 단종과 왕비, 그리고 수양대군을 비롯한 왕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종은 마지막 순간까지 단종의 손을 붙잡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세자를 부탁하고 싶으셨을 것이나 끝내 말씀을 잊지 못하셨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문종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과도한 책임감과 준비되지 않은 후계 구도가 만들어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종실록은 이 순간을 국가의 큰 불행이라 기록했고 후대 사가들은 만약 문종이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조선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39세의 젊은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리더 한 사람의 건강과 안정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문종이 눈을 감은 그 순간 조선 왕실의 운명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중심에 남겨진 어린 왕, 단종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12살 소년이 떠안게 된 왕관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고립된 왕자. 1452년 5월 18일 문종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단종은 왕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12세.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다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단종에게는 보호해줄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면서 단종은 완전히 고립된 채 왕좌에 앉게 된 것입니다. 왕실에는 그를 보호해줄 어른이 없었습니다. 대신 권력을 노리는 숙부들과 대신들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단종실록은 즉위 당일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어리고 외로워 의지할 곳이 없으니 조정의 신하들이 근심하였다. 단종의 즉위는 조선 건국 이래 가장 불안정한 왕위 계승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60세의 왕위를 물려주었고 태종은 56세, 세종은 54세, 문종은 37세에 즉위했습니다. 모두 성인이었고 이미 정치적 경험을 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달랐습니다. 12세 소년에게는 정치적 판단력도 인맥도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문종은 너무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단종을 보호할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놓지 못했습니다. 문종은 생전에 김종서, 황보인 등 중신들에게 단종을 부탁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실 내부에는 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양대군. 문종의 동생이자 세종의 둘째 아들인 그는 당시 30세의 장년으로 뛰어난 무예와 정치적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단종 즉위 직후부터 조정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어린 왕을 존중하면서도 실제 권력은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 수양대군은 조용히 힘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단종의 상황은 오늘날 조직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첫째, 리더십 공백이 발생했을 때 준비되지 않은 후계자가 등장하면 권력 투쟁이 시작됩니다. 단종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없었고 이는 야심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둘째, 보호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단종에게는 어머니도 형제도 신뢰할 수 있는 외척도 없었습니다. 리더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지켜줄 시스템이 없다면 아무리 정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나이와 경험이 리더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12세 소년이 조정을 장악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단종 즉위 직후의 조정 분위기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1452년 6월 첫 조회 장면입니다. 어린 단종이 용상에 앉자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너무 어려서 제대로 된 교서도 읽을 수 없었고 대신 영의정 황보인이 왕명을 대독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토록 어린 임금을 어찌 모실 것인가.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로다. 한 신하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시고 국사를 이해하지 못하신다. 우리는 다만 충성을 다할 뿐이나 과연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종 자신도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단종이 김종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경은 과인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과인이 어려서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냐? 김종서는 놀라 땅에 엎드려 충성을 맹세했지만 이 질문 자체가 단종의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단종의 일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궁궐 안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단종은 달랐습니다. 대신들이 회의를 하면 단종은 그저 듣기만 해야 했고 중요한 결정은 모두 중신들이 내렸습니다. 단종은 왕이면서도 실제로는 허수아비에 가까웠습니다. 밤이 되면 단종은 홀로 침전에 앉아 아버지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한 내관의 기록에 따르면 단종은 종종 혼자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아바마마, 저를 어찌 이리 일찍 떠나가셨나이까?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위와 권력은 같은 것일까요? 단종은 조선의 왕이라는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없었습니다. 단종실록의 표현처럼 어리고 외로워 의지할 곳이 없는 왕자는 사실상 감옥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리더십은 단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 그리고 든든한 보호막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12살 소년 왕에 고립된 왕자는 곧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권력 투쟁의 무대가 됩니다. 어린 왕이 외롭게 앉아있는 왕좌. 그 주변에서는 이미 칼날이 서서히 갈리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그림자. 1452년 문종이 세상을 떠나고 단종이 즉위했을 때 가장 큰 변화를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 이유, 훗날의 세조였습니다. 그는 세종의 둘째 아들로 문종의 바로 아래 동생이었습니다. 만약 문종에게 아들이 없었다면 왕위는 당연히 그에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종이 태어나면서 그 길은 막혔습니다. 수양대군은 평생 왕위 계승 서열 2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12세 조카의 즉위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역사의 갈림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조실록은 당시 수양대군의 입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 수양대군이 말하기를 나라가 어지러우면 사직이 위태로우니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수양대군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세종은 여러 아들 중에서도 수양대군의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무예에 뛰어났고 글도 잘 읽었으며 정치적 감각도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세종 생전부터 수양대군은 형 문종을 보좌하며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문종 재위 중에도 수양대군은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문종이 갑자기 죽고 12세 조카가 왕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조정의 실권은 김종서,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쥐고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나이가 많았습니다. 김종서는 당시 70세가 넘었고 황보인도 60대 후반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30세의 장년으로 젊고 강하고 야심찬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조정을 움직이는 것은 신하들이다. 왕은 어리고 신하들은 늙었다.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야말로 왕실을 지키고 나라를 안정시킬 적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양대군의 야망은 오늘날 조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권력 역학을 보여줍니다. 첫째,
능력 있는 2인자의 딜레마입니다. 수양대군은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었지만 서열상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면 2인자는 정당성보다 실력을 앞세워 권력을 장악하려 합니다. 둘째, 명분의 중요성입니다. 수양대군은 단순히 권력욕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당시 조정은 어린 왕과 늙은 대신들로 인해 불안정했고 이는 수양대군에게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진리입니다. 수양대군은 오랫동안 권력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인맥을 쌓고 군사력을 확보하고 정치적 감각을 키워왔습니다. 문종의 죽음은 우연이었지만 그 기회를 잡은 것은 준비된 야망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어떻게 권력을 준비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가 있습니다. 단종 즉위 직후인 1452년 여름 수양대군은 자신의 저택에 자주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겉으로는 친목 모임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동맹을 구축하는 자리였습니다. 한명회, 권람, 홍달손 등 야심 있는 젊은 무신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 조정 체제에 불만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한명회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대군께서는 술잔을 나누며 말씀하셨다.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소. 신하들이 너무 늙었고 왕은 너무 어리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소? 이 모임에서 수양대군은 직접적으로 반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모두 느꼈습니다. 대군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1453년 봄 수양대군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병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족이라도 개인 병력을 가질 수 없었지만 수양대군은 집안 경비라는 명목으로 무사들을 모았습니다. 김종서가 이를 의심하여 문제 삼으려 했지만 수양대군은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조카인 전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전하께서 어리시니 숙부로서 마땅히 왕실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종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충성스러운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정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어 갔습니다. 한편 수양대군은 단종에게도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주 궁궐을 찾아 어린 조카를 위로했습니다. 전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이 전하를 보필하겠습니다. 단종은 외로웠기 때문에 숙부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진짜 목적은 단종이 아니라 단종 주변의 대신들이었습니다. 그는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권력의 본질은 냉혹합니다. 수양대군은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주의자였을까요? 역사는 그를 야망가라고 부르지만 동시에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도 평가합니다. 세조실록에 기록된 그의 명분,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고 위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권력의 공백은 야망을 부르고 야망은 명분을 찾으며 명분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수양대군의 그림자는 이미 궁궐 전체를 덮고 있었고 곧 그 그림자는 칼날로 변하게 됩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수양대군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행동으로 옮길 결정적 순간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1453년 10월 10일 역사의 계유정난으로 기록된 피의 밤에 찾아옵니다. 궁궐. 1453년 10월 10일 밤, 한양은 조용했습니다. 백성들은 평범한 가을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궁궐 안에서는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그는 한명회, 권람 등 신복들과 함께 무장한 사병 수백 명을 이끌고 영의정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무리를 본 김종서는 놀라 물었습니다. 대군, 이 밤에 무슨 일이시오? 수양대군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철퇴 한방. 70세 노신하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깨져 즉사했습니다. 세조실록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양대군이 친히 철퇴로 김종서를 쳐 죽이니 피가 사방에 튀었다. 계유정난은 치밀하게 계획된 쿠데타였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순히 김종서만 제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밤 그의 부하들은 황보인, 조극관, 이양 등 단종을 보필하던 고명 대신들을 차례로 습격했습니다. 모두 칼에 맞아 죽거나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을 만났습니다. 전하, 역적들이 왕실을 위협하려 했으나 신이 이를 제거했습니다. 단종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3세 소녀는 그저 두려웠을 뿐입니다. 수양대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종을 보호하던 모든 사람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조정의 권력은 완전히 수양대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영의정이 되어 모든 국정을 장악했고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 되었습니다. 계유정난이 주는 교훈은 권력의 잔인함입니다. 첫째, 권력 투쟁에서 주저하는 자는 패배한다는 냉혹한 진리입니다. 김종선은 수양대군의 야망을 알고 있었지만 왕족을 먼저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수양대군은 주저없이 행동했고 그 결과 승리했습니다. 둘째, 명분의 중요성입니다. 수양대군은 역적 제거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난 난리를 바로잡음이라 불렀지만 실제로는 쿠데타였습니다. 역사에서는 승자가 명분을 만듭니다. 셋째, 보호 시스템의 붕괴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줍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단종을 지키던 모든 대신이 사라졌고 왕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참상은 구체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종서가 죽은 후 그의 집은 불타올랐습니다. 수양대군의 부하들은 김종서의 가족들도 죽였습니다. 아들 김승규는 아버지를 구하려 달려왔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김종서의 손자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생존자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김종서 대감의 집에서는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피냄새가 골목 전체를 뒤덮었다. 황보인의 경우는 더 비참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수양대군 앞에 끌려왔습니다. 수양대군이 물었습니다. 경은 과인을 어찌 생각하였소? 황보인은 꿇어앉은 채 대답했습니다. 대군께서는 왕족이시니 신은 늘 대군을 존중하였습니다. 수양대군이 비웃었습니다. 존중? 경은 과인을 위협으로 보았소. 그래서 제거하려 했지. 황보인은 항변했습니다. 신은 다만 전하단종을 보필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황보인은 곤장을 맞고 유배되었다가 얼마 후 사사사약을 내려 죽임되었습니다. 또 다른 비극은 안평대군의 죽음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수양대군의 동생으로 학문과 예술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동생마저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계유정난 직후 안평대군은 역모 혐의로 체포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곧 사사되었습니다. 왕실 내부에서도 피가 흘렀던 것입니다. 계유정난 이후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양대군을 비판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단종은 궁궐 깊숙한 곳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어른들이 모두 사라졌고 이제 남은 것은 두려운 숙부뿐이었습니다. 계유정난은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역적을 제거하고 왕실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단종실록에 숨겨진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충신은 역적이 되고 역적은 충신이 되었다. 권력은 진실을 바꿉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진실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계유정난을 정난이 아니라 쿠데타로 부르는 이유는 시간이 흘러도 피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로 물든 궁궐, 그리고 완전히 고립된 어린 왕. 이제 조선은 단종의 조선이 아니라 수양대군의 조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충절의 이야기, 사육신의 등장이 남아 있습니다. 목숨을 건 충성. 1455년 유니월, 수양대군은 마침내 마지막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는 14세 단종을 강제로 양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나 창덕궁에 유폐되었습니다. 조정은 침묵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 왕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침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 6명의 신하들은 단종 복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발각되면 삼족이 멸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세조실록은 사육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적 성삼문 등이 상황을 복위시키려 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모두 능지처참되었다. 사육신은 모두 젊고 재능 있는 신하들이었습니다. 성삼문은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 세종 때부터 한글 창제에 참여한 엘리트였습니다. 박팽년도 마찬가지로 뛰어난 학자였고 나머지도 모두 조정의 핵심 인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조에게 협력했다면 높은 지위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조는 인재를 아꼈고 이들을 등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육신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왕은 단종이었기 때문입니다. 1456년 세조 2년 사육신은 명나라 사신 환영 행사를 이용해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실행 직전에 발각되었습니다. 내부 밀고자 때문이었습니다. 세조는 경노했고 사육신을 체포했습니다. 사육신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입니다. 사육신은 원칙을 선택했고 그 대가는 목숨이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신하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둘째, 충성의 본질입니다. 사육신이 충성한 것은 단종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정당성이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세조가 아무리 능력 있는 왕이 되었어도 그 시작이 찬탈이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개인의 선택이 역사에 남기는 의미입니다. 사육신의 복위 운동은 실패했지만 그들의 충절은 500년이 넘도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육신의 고문과 처형 과정은 참혹했습니다. 세조는 그들에게 동조자를 밝히라며 극심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성삼문은 형틀에 묶인 채 수십 차례 매를 맞았습니다. 뼈가 드러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직접 신문했습니다. 경은 과인의 덕을 모르는가? 과인이 경을 얼마나 아꼈는데 어찌 역모를 꾸미는가? 성삼문이 대답했습니다. 신이 섬기는 임금은 상황단종 전하이십니다. 대감 세조께서는 신하의 자리에서 왕위를 찬탈하셨으니 신은 마땅히 상황을 복위시켜야 합니다. 세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이 죽고 싶은가? 성삼문이 웃었습니다. 신은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팽년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세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역사는 당신을 찬탈자로 기록할 것이오. 세조는 결국 사육신 모두에게 능지처참형을 내렸습니다. 1456년 6월 8일 저자거리. 수많은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육신은 처형되었습니다. 능지처참은 사지를 찢어 죽이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성삼문이 먼저 형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대감,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성삼문이 대답했습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내 길을 갈 뿐이다. 형이 집행되는 순간까지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팽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형틀에 묶이면서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억울함을 보소서. 충신이 역적이 되고 역적이 왕이 되었나이다. 6명 모두 같은 날 처형되었고 그들의 가족도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처형 후 세조는 그들의 시신을 거리에 며칠 동안 내버려두라 명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백성이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저자거리에서 충신 6명이 죽었다. 그들의 죄는 임금을 지키려 한 것뿐이었다. 세상이 뒤집혔다. 사육신의 선택은 역사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충성은 의미가 없는가? 그들의 복위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단종은 끝내 복위되지 못했고 세조는 22년 동안 왕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의 후대 기록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육신은 비록 이루지 못했으나 그 충절은 해와 달처럼 빛난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승패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가입니다. 원칙, 정의 충성. 이 세 가지는 사육신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사육신의 죽음으로 단종을 되돌릴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단종 본인의 비극적 결말만이 남았습니다. 어린 왕은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비극의 완성. 1457년 6월, 강원도 영월. 깊은 산골 작은 집에 한 젊은이가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노산군으로 강등된 단종, 그의 나이 17세였습니다. 왕에서 상왕으로, 상왕에서 군으로 계속 신분이 깎여 내려간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육신의 복위 운동이 실패한 후 세조는 단종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반란의 명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457년 10월 21일 한 관리가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조실록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산군이 영월에서 사사되었다. 단 한 줄입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의 죽음이 단 한 줄로 기록된 것입니다. 단종의 마지막 5년은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455년 14세에 왕위를 빼앗기고 상왕이 되었습니다. 창덕궁에 유폐된 그는 궁궐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1456년 사육신의 복위 운동이 발각되자 상왕 지위마저 빼앗겼습니다. 노산군으로 강등된 그는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영월까지 험한 산길을 걸어가는 동안 단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2세에 왕이 되어 14세에 왕위를 빼앗기고 17세에 죽음을 맞이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영월에서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왕족으로 자란 그에게 주어진 것은 초라한 초가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감시하는 관리 외에는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책도 붓도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단종은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단종의 비극이 주는 교훈은 권력의 무상함입니다. 첫째, 지위는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입니다. 단종은 조선의 왕이라는 최고 지위에 있었지만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언제든 빼앗길 수 있습니다. 둘째, 승자의 공포입니다. 세조는 권력을 얻었지만 단종이 살아있는 한 불안했습니다. 결국 17세 소년을 죽이는 것으로 그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권력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자는 평생 그 정당성을 의심받습니다. 셋째, 역사의 평가는 다릅니다. 세조는 왕위를 지켰지만 역사는 그를 찬탈자로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단종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역사는 그를 비극적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단종의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아침 사약을 가지고 온 관리가 단종 앞에 섰습니다. 노산군, 이것은 전교이시다. 단종은 사약을 바라보았습니다. 17세 소년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죄가 무엇이오?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죄입니다. 단종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영모라. 나는 갇혀 있었는데 무슨 영모를 하겠는가.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겠지. 그는 사약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시기 전 단종은 북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이 묻혀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아바마마 할아버지, 이제 뵙겠습니다. 그리고 사약을 마셨습니다. 얼마 후 17세 소년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고 천둥이 쳤다. 하늘도 노산군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다. 단종의 시신은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명령으로 관 없이 그대로 묻혔습니다. 하지만 영월 백성들은 몰래 단종의 무덤을 돌보았습니다. 어몽도라는 호장지방 관리은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제대로 묻어주었습니다. 세조가 이를 알면 삼족이 멸할 일이었지만 어몽도는 말했습니다. 임금이셨던 분을 개처럼 묻을 수는 없다.
그 무덤이 지금의 장릉입니다. 단종의 죽음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12세에 즉위하여 14세에 폐위되고 17세에 사사된 왕. 단종실록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늘은 어찌 이토록 어진 이에게 비극을 내리셨는가. 단종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죄는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권력을 지킬 힘이 없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의는 항상 승리하는가? 대답은 냉혹합니다. 현실에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억에서는 그렇습니다. 단종은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비극적 영웅으로 남았습니다. 문종의 죽음에서 시작된 비극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문종의 요절은 왜 이토록 많은 피를 불렀는가? 그리고 이 비극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역사의 교훈. 1452년 5월 14일 39세 왕의 죽음. 그로부터 5년 후인 1457년 10월 21일 17세 소년 왕의 죽음. 이 두 죽음 사이에는 수많은 사람의 피가 흘렀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 사육신, 그리고 그들의 가족 수백 명. 왜 한 사람의 요절이 이토록 많은 비극을 불러왔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계승, 보호받지 못한 어린 왕, 그리고 야망을 품은 권력자.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비극은 불가피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 시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문종이 일찍 죽지 않았더라면 어찌 이런 변란이 있었겠는가. 한 사람의 요절이 한 시대의 비극을 만들었다. 문종의 죽음이 비극을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단종이 너무 어렸습니다. 만약 단종이 20대였다면 혹은 문종이 단종이 성년이 될 때까지만 살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12세 소년은 정치적 판단력도 권력 기반도 없었습니다. 둘째, 문종이 후계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을 고명 대신으로 삼았지만 왕실 내부의 위협인 수양대군을 제어할 장치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문종은 자신의 동생이 그토록 야심적인 인물인지 몰랐거나 알면서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시대적 배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종시대는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지만 그만큼 권력 투쟁의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조선 초기 태종시대에 냉혹한 권력 정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다면 수양대군의 야망을 더 일찍 발견하고 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개인의 선택이 역사를 만듭니다. 수양대군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가 단종을 진심으로 보호했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야망을 선택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리더십 승계 계획의 중요성입니다. 조직의 리더는 자신이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후계자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후계자가 어리거나 경험이 부족하다면 그를 보호하고 지원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종은 이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단종은 혼자 권력의 소용돌이에 던져졌습니다. 둘째, 능력과 야망의 균형입니다. 수양대군은 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세조로 즉위한 후 나름대로 국정을 잘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얻기 위해 치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역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평가합니다. 세조는 왕위를 얻었지만 역사는 그를 찬탈자로 기록했습니다. 단종은 죽었지만 역사는 그를 비극적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사육신은 실패했지만 그들의 충절은 영원히 빛납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그 결과에 도달했는가입니다. 넷째, 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문종이 과로로 쓰러지지 않았다면 5년만 더 살았다면 수백 명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리더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문종의 요절이 만든 비극의 파급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얻었지만 평생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밤마다 단종의 망령을 보았고 사육신의 저주를 두려워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세조는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상황단종이 나를 부른다. 저들이 나를 끌어간다. 세조의 아들 예종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예종은 재위 1년 만에 20세의 나이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속삭였습니다. 단종의 한이 왕실을 저주하고 있다. 실제로 세조의 직계는 3대 만에 끊어졌습니다. 세조 예종 성종 예종의 동생 연산군 중종 성종의 아들이지만 쿠데타로 즉위.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위는 결국 다른 계통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다른 파급 효과는 조선 사회 전체에 드리워진 공포였습니다. 세조시대 이후 신하들은 왕에게 직언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계유정난과 사육신의 처형은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왕에게 반대하면 죽는다. 이 공포는 조선 후기까지 이어져 신하들의 충언을 막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단종에 대한 백성들의 동정심은 깊었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대대로 단종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조선 숙종 때 단종은 복권되어 다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릉이라는 능호를 받았습니다. 죽은 지 24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역사는 결국 진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문종의 요절이 남긴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그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특히 리더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한 시대 전체의 방향을 뒤흔든다는 것. 연려실 기술이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의 요절이 한 시대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39세의 죽음이 12세 소년을 왕좌에 앉혔고 그 소년은 17세의 사약을 받았으며 충신들은 역적이 되어 처형당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는가? 당신은 후계자를 제대로 준비시키고 있는가? 당신은 능력과 정당성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들은 문종과 단종의 비극을 겪은 조선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7가지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한 시대의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5년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1452년 문종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1457년 단종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7가지 장면은 서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비극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요절이 어린 왕을 고립시켰고 야망 있는 권력자에게 기회를 주었으며 충신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결국 무고한 소년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문종이 일찍 죽지 않았더라면 이런 변란이 없었을 것이고 단종이 성년까지 자랐더라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것이며 수양대군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의 기록은 우리에게 3가지 진리를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첫째, 준비되지 않은 계승은 반드시 권력 투쟁을 낳는다는 것. 둘째, 보호받지 못한 리더는 아무리 정당한 지위를 가져도 무너진다는 것. 셋째, 역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세조는 왕위를 얻었지만 찬탈자로 기록되었고 단종은 죽었지만 비극적 영웅으로 남았으며 사육신은 실패했지만 그들의 충절은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리더이거나 누군가의 후계자이거나 누군가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종의 과로가 남긴 39세의 죽음은 리더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단종의 고립이 남긴 17세의 죽음은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사육신의 선택이 남긴 충절은 원칙과 정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리더십은 자리가 아니라 책임이며 권력은 능력이 아니라 정당성이고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 선언은 500년 전 조선의 비극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문종의 요절은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이 남긴 교훈은 영원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우리가 배운다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종의 죽음에서 단종의 죽음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흘린 수많은 피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7가지 장면을 하나로 엮어보면 하나의 명확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한 사람의 요절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한 시대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 비극 속에서도 빛나는 충절과 원칙이 있었다는 것. 문종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그 희생이 준비 없는 계승으로 이어져 더 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단종은 아무 잘못 없이 왕좌에 올랐지만 보호받지 못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수양대군은 능력 있는 리더였지만 그 능력을 얻기 위해 정당성을 포기했습니다. 사육신은 실패했지만 그들의 충절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리더의 건강은 조직 전체의 운명과 직결됩니다. 후계자는 반드시 보호 시스템과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능력만으로는 정당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때로 실패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결국 그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책임을 짊어진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선 순간,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순간. 그때 문종과 단종과 사육신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역사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거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문종의 과로, 단종의 고립, 수양대군의 야망, 계유정난의 피, 사육신의 충절, 단종의 죽음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해석이 이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역사를 함께 배우고 함께 성찰하는 이 시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시대의 숨결을 함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누군가의 내일의 좋은 역사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